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4%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속보치보다도 더 떨어졌는데 이 같은 속도라면 연 2.5%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무상 복지 확대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 차질은 물론 손실 누적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재 5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이어 이 같은 에너지 산업 개편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의 이영곤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예,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 지수가 0.88포인트, 0.04% 하락한 2066.9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면서 5포인트 오른 702.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 1.85%가 올랐고 건설과 의약품도 1.7%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군들도 개별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나타냈고 선물 시장에서도 4천 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나요? 예, 아시아 증시도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5일째 연속 약세를 나타냈고요. 중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96% 하락하면서 나흘 연속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도 다시 소폭 올라가면서 1182.8원까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이상 올랐는데요. 1, 2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 EPS의 바이오시밀러 임날디가 1분기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동안 노이즈가 많아서 약세 흐름을 나타낸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최근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요? 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반독점 관련된 조사가 좀 진행 중이라는 그런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 기술주들 반등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부분들 역시 연계해서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오늘 오전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추산 1,7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이들은 임금 인상과 무인 소형 크레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색동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한창 움직여야 할 타워 크레인이 그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세 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세 대 다 점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타워 관련된 골조 공사라든지 주요 자재 인양 같은 건 아예 못하고 있고 타워로 작업하지 않는 다른 마감 공정 위주로 대체 작업을.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예정대로 오전부터 점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이곳을 포함해 전국 3,000여 대 크레인 중 1,700여 대가 멈춰 섰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을 이유로 소형 크레인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소형 크레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서 일을 하시는 분은 밑에서 땅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1톤이나 2톤의 무거운 중작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사용이 늘어난 소형 타워 크레인은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인 조종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전국 아파트와 빌딩 건설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도 1%를 넘지 않았죠? 네,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0.7%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0%대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통계청은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8%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19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0.2% 감소했고 개인 서비스의 경우 외식 물가가 떨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네, 낮은 물가가 지속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건데 내수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물가 지수가 0%대 오르는 데 그친 것도 소비자들의 구매가 그만큼 줄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은 이를 두고 현재 낮은 물가는 소비와 내수 부진이 다소 포함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낮아서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영향도 저물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7% 감소했고 공업제품 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금융당국이 매년 발표하는 빚 많은 대기업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빚이 많은 기업 30곳이 발표됐는데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 대부분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순인데요. 올해 주채무 계열에는 동원그룹과 현대상선이 새로 편입됐고 한국타이어와 한진중공업은 제외됐습니다. 총 30곳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채무 계열은 2015년에 41곳, 2016년 39곳, 지난해 31곳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이렇게 주채무 계열의 이름을 올리면 어떤 조치가 뒤따르죠? 일부에선 주채무 계열에 포함된 게 마치 재무 상태가 어려워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현대차, 삼성, LG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빚이 많은 만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데요. 채권은행들은 재무 구조를 평가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선 재무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주채무 계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해외 부문 재무 구조와 실적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려고 주문했는데요. 그만큼 해외 사업과 관련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엄 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왔죠? 네, 한국은행이 매년 내놓는 자료인데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봤더니 대략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기업이 1,000원어치를 팔면 대략 69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인데요. 전년도만 해도 대략 73원 정도가 남았는데 1년 사이에 대략 4원 정도가 이익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배달앱 가맹점 2곳 중 한 곳은 할인이나 반품, 배송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서면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준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책임과 의무는 가맹점 몫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배달앱 가맹점의 상당수가 불공정 계약에 노출돼 있다고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5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할인이나 반품, 배송 등과 관련된 서명 기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세 가맹점들은 64%가 서명 기준이 없었는데요. 업체별로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 가맹점은 50.2%, 요기요 가맹점은 54.2%, 배달통 가맹점은 53.7%만 영업 관련 서명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명 기준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들도 90%가 책임과 의무를 떠안게 되어 있다고 답해 배달앱 거래 가맹점들이 심각한 불공정 거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에는 책임과 비용 관련 부담이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표준 계약서 같은 보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조사가 됐죠. 네, 가맹점들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가 100점 만점에 38.9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배 가까운 55.9%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배달앱별로는 배달의 민족 39.4점, 배달통 36.6점, 요기요는 36.2점으로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 광고 효과 때문인데요. 배달앱 입점 전후 광고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도 80%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살구씨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살구씨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시아나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살구씨의 항암 효과를 기대하고 통째로 섭취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 낫다는 답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구소 등에선 살구씨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란 성분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구토와 간 손상,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살구씨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선 살구씨 관련 식품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섭취가 간편한 통씨부터 캡슐과 오일, 주사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근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자발적인 회수, 폐기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상태고요.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식약처와 관세청 등에 살구씨 관련 식품 유통, 통관 금지와 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오늘이 제20회 철의 날입니다. 그런데 철강 회사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업을 중단하게 생겼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철강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 정지 처분 10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에게 브리더란 압력 밸브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도 같은 사유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10일 조업 정지 조치에 대한 철강업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조업이 중단되면 용광로로 불리는 고로가 장시간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는 최대 4일 정도 가동 중지가 가능하지만 4일이 넘어가면 고로 내부 온도가 하강해 쇳물이 굳어 다시 재가동되기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우리나라 대표 제철소인데 두 곳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압력이 상승하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밸브를 열어줘야 하는데요. 이것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업 정지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국내 12개 제철소가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철의 날을 맞아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철강협회는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와 의류 업종에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대리점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조항들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신설된 조항들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먼저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권이 주어졌습니다. 또 본사의 일방적인 물품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불합리하게 대리점의 공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거절하더라도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직영점이나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이 대리점보다 낮을 경우에는 대리점주가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품 공급가를 낮추거나 직영점의 판매가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인근 신규 대리점 출점 사전 통지, 판촉 행사 비용 분담 등의 조항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네, 하지만 표준 계약서는 의무 도입 사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개별 공급업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요. 다만 공정위가 작성한 표준 양식인 만큼 대형업체들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들과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 간의 불공정 거래 경험 확률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 분야별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번 달 안에 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하고 올 하반기에는 신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은 축소하고 원자력 발전은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일 예정입니다. LS 산전이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 영암군 풍력 발전 단지에 93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현실화하나.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2.5%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도 지금 못 미친 거죠? 네, 지난 4월에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때 발표된 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습니다. 네. 오늘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이것저것 실제적으로 다 따져보니 마이너스 0.4%로 0.1%포인트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이 애초에도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더 하락한 거잖아요. 이렇게 성적표가 나쁜 이유는 뭔가요? 네,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수출이 3.2%, 그리고 설비 투자는 9.1%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에 집중됐던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든 것 또한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민간 부문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면서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는 양호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도 좀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얼마 전에 하향 조정을 하면서 2.5%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때문에 2, 4분기가 기저효과를 통해서 1.34 이 정도 2, 4분기에 나와줬다가 3, 4에는 0.9 정도 그보다 약간 높거나 그 정도 3, 4, 4에 나와준다면 2.5%는 나오게.
다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본격화되는 하방 리스크가 있고. 김 기자, 이미 최근 들어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연이어서 성장률을 낮추고 있죠. 네,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3%로 낮췄고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 그리고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4%로 내렸습니다. 일본계 노무라 금융투자는 수출 부진을 고려해서 2.4%에서 1.8%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가장 낮은 2.2%로 올해 성장률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되돌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추경은 국회 사정상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통화정책 역시 한은은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은은 다음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하는데 이 시점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달러, 이거 의미가 있는 수치인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반짝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도 한 분기 전보다 0.5% 줄면서 그렇군요.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네.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목 성장률이 2%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원달러 환율도 최근 올랐던 1,190원대의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멈춰서버린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소형 크레인이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황인표 기자와 이번 파업의 배경과 영향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이슈부터 따져볼 건데요. 황 기자, 이 노조 측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일단 뭐 크레인 관련 사고는요. 지난 2016년에 9건이 발생해서 10명이 숨지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됐다가 정부가 오래된 타워 크레인을 퇴출하는 등 관리에 나서면서 지난해에는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1월에 소형 크레인 사고 2건이 있었는데 이제 한 건 같은 경우 크레인을 설치하다가 생긴 그런 사고였습니다. 소형 크레인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국토부 역시 기존 사고의 경우 대형과 소형 크레인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조는 왜 소형 크레인 안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일자리 때문인데요. 네. 그 대형 크레인 기사들이 독점한 이 건설 현장에 소형 크레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지금은 전체 크레인 세대 중 한 대가 소형 크레인이고 이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8,200여 명으로 이 대형 크레인 기사 8,600여 명이 맞먹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형 크레인 기사의 경우 면허증을 따야 하는 데 반해서 소형 크레인은 20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 작업자 지시에 따라서 그 리모컨만 조종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크레인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층 이하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 소형 크레인이 많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일자리의 위협을 느낀 대형 크레인 기사들이 이번 파업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형 크레인 기사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2014년도에 15대 시작해서 지금은 약 한 2,000대가 넘는데 사실 일자리는 좀 잠식된 건 사실입니다. 네, 황 기자,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일단 뭐 하루 이틀을 넘어서 지금 파업과 점거가 장기화될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이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몇몇 아파트와 빌딩 건설 현장에선 타워 크레인 작업이 멈춰섰고 이 대신 타워 크레인이 필요 없는 내부 작업 위주로 이 대체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이 크레인 노조가 한 달 정도 파업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건설업계는 당시 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국토부는 다만 이 건설 노조의 요구 사항인 이 소형 크레인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이건 건설사들이 결정한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건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시스템 반도체 1위 시동.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손을 잡는 분위기인데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내건 삼성의 구체적인 전략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자, 삼성이 미국 AMD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IT 업체죠. 미국 AMD사와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서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로 삼성전자는 일정 비용을 내고 스마트폰, PC 등에 들어가는 AMD의 최신 그래픽 설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AMD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AMD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미국 업체입니다. AMD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죠. 이 CPU에서는 인텔하고 양강의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AMD는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에서 1위인 엔비디아와 유일하게 경쟁을 하는 글로벌 IT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삼성이 이렇게 AMD와 손을 잡으면서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두 회사의 만남은 모바일 경쟁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사양을 설명할 때 이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를 어느 회사 제품으로 썼다, 이런 문구가 네. 나옵니다. 스마트폰의 AP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에 해당하는데요. 네, 저도 그 스마트폰 설명에서 AP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대표적인 AP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시리즈, 그리고 애플의 A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과 AMD 두 회사가 공유하게 될 그래픽 기술은 이런 AP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고차원 그래픽을 구현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어서 발열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5G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런 기술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협업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무선 사업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성능을 지닌 GPU를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삼성이 이렇게 비메모리 글로벌 1위를 선언했는데 이 AMD와의 협업 의미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AMD가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사업부가 AMD의 발주를 받아서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생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AMD는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죠. TSMC의 차세대 CPU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제휴는 최근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비전을 내어놓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반도체 부문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술력을 강조한 이 부회장의 행보가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오후 토론에선 정부가 제시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다시 고개 드는 전기요금 논란까지 다양한 문제를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리고 석광은 에너지 시민연대 정책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먼저 지난해 폭염 이후에 누진제가 완화 그리고 폐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누진제 손질을 보기로 했는데 총 3개의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짧게 한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교수님, 이번 누진제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 누진제 개편은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써야 될 일부 세대들, 특별히 뭐 애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혹은 뭐 노인들이 많은 그런 가정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그 유리한 좋은 그런 개편안인데 전체 국민으로 보면은 꼭 좋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석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누진제 문제는 이제 이전 정부부터 계속 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네. 임시 할인 방식으로 이제 몇 차례 있어 왔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여름을 앞두고 이렇게 조금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는 가급적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그 누진제 문제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은 주 교수님, 이 전기요금 누진제 이게 지금 완화될 필요는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2016년에 3단계로 완화한 게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때 그 완화한 효과로 인해서 여름철에 전력 전기요금 부담이 많이 이제 낮춰졌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금 거의 세계 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는 뭐 노르웨이나 뭐 캐나다 이런 거밖에 없을 정도로 네. 주거 전력 요금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 그게 이제 누진제의 그런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더 이렇게 누진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데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석 위원님, 이번에 누진제 개편에 따라서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그 3가지 안 중에서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데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그 첫 번째 안이 이제 임시로 이제 여름철에만 추가적으로 할인을 네. 전체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할인을 하는 게 결정이 될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누진제라는 게 사실 여름철 냉방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안인데 그거를 여름철을 앞두고 매번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게 되면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그러네요. 되거든요. 누진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주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3단계까지 완화를 했으면 사실 상당 부분 완화를 한 건데 네. 좀 너무 많은 걸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제일 문제가 지금 1단계인데요. 네. 3단계 소비자 같은 경우 아무리 그 비싸다고 하지만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뭐 270원 뭐 이 정도 가격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의 평균 전기요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싼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1단계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는 한전 사장조차도 오피스텔에 이제 주거를 하고 계신데 한전 사장조차도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1단계 소비자들에서 좀 정말 저소득층 가구와 이런 그 일반인들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저소득 이 뭐랄까요 이제 전체 전기요금은 좀 시장 가격에 좀 맞추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말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진제를 개편하는 게 어디까지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요금이 그런데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런 분석이 맞긴 합니까? 예, 만약에 현재에서 지금 그 지난해나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 여름철 할인을 계속 이제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전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한전의 적자분이 늘어나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요금을 나중에는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한전에 대해서 그만큼 적자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서 적자분을 해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진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조삼모사 형식으로 전기요금이 아니라 이제 세금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메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뭐 적자 얘기해 주셨는데 누진제 개편에 따라서 지금 확실하게 문제로 거론되는 게 한전의 수익 구조입니다. 한전 올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요. 주 교수님, 지금 누진제 개편이 되면 한전이 그 적자,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작년에 누진제 완화를 할 때는 그 부담을 일부를 정부가 부담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부담이 한 3,800억 정도 이렇게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국회를 통해서 정부에 이제 그 부담을 지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 한전 부담으로 갔고 작년 한전의 그 영업이익 적자가 2,080억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그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뭐 적자의 다른 요인도 많이 있지만 그 누진제 완화로 인한 걸 정부에서 사실은 세금으로 보충을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한전의 부담으로 가는 거고 그게 한전의 그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총체적인 전기료 인상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서 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조삼모사식으로 될 것 같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죠. 주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네. 자, 이쯤에서 지금 주목해 봐야 할 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를 하고 석탄 원전 비중을 크게 감축하는 내용 등의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한전의 적자 상황을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 하는 다양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주 교수님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동안 이제 LNG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뭐 탈원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에는 LNG 도입가가 45%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익 감소에 이제 주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원전의 발전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를 LNG 발전을 늘려서 이제 그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 단가가 45% 늘고 또 발전량이 보면 발전량은 26%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곱하니까 그게 한 뭐 80, 90% 이렇게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전에 그 영향을 주긴 한 거는 그러니까 이익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주긴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적자까지는 안 갔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2013년, 14년 이때만 해도 그 LNG 값이 2016년에 사실은 2배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특별히 2014년에 보면 한전이 상당 5조의 그런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원전의 이용률이 한 85%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의 이용률이 높고 원전의 발전량이 많았으면 LNG 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 이제 원전 이용률이 뭐 66% 그래서 원전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정상적이라면 한 30% 이렇게 차지하면은 적자를 면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석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 신규 원전에 대한 중단으로서 이제 사실 원전 건설에는 뭐 10년 가까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한전 경영 그 여건과 탈원전 정책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연료비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용률이 떨어진 게 이제 탈원전 정책하고 어떤 상관이냐?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용률이 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그 한빛원전, 뭐 최근에도 문제가 됐던 한빛원전이 1, 2, 3, 4, 5기가 지난해부터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 가동이 중단된 게 탈원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다기보다는 안전성에서 이제 이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의 누출을 막아주는 이 경납 그 건물의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다 그거를 정지시키고 정비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전 규제상 불가피한 조치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난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원전과 이 안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안전 규제조차도 탈원전 때문에 안전 규제를 강화한 거다라고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엄격해야 될 안전 규제 기관이 자칫하면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 문제에서는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히 이제 규제의 건전성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탈원전과 안전 문제를 좀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주 교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반박하실 반론이 게 있으시다면 제가 많이 있죠.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사실 그 소위 경납 용기 철판 부식에 그 수리하느냐고 그 이용률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를 과연 모든 원전에 대해서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그 부식이나 뭐 이렇게 공극이 있을 걸 우려해서 소위 누설 시험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4기압으로 이렇게 가압을 해서 그게 하루에 뭐 누설이 0.2% 미만이면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도 방사능 물질의 그 유출이 기준 이하다. 사실은 경납연물 용기 철판 바깥에 또 1.2m의 콘크리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게 기준 아래면은 그거 이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수를 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탈원전 기조 때문입니다. 탈원전 기조 때문에 원안이 이런 데서는 거의 뭐 조금이라도 원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의 경기하다시피 무조건 이건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원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많이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작년 1분기에는 50%대의 가동률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고요. 이게 탈원전 정책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탈원전 기조 하에서 원안위가 불필요하게, 불필요하다는 말보다는 무리하게 안전 기준을 적용했던 게 그 원전 가동률, 이용률 저하의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하고 또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관련돼 있는 게 한빛 1호기 그 폐쇄입니다. 아니 한빛이 아니라 월성 1호기 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만 제대로 가동을 했더라도 작년에 그러면 이제 LNG 발전소하고 비교를 하면은 LNG는 그 100만 킬로와트짜리 하나 돌리는데 1년에 한 1조 정도 듭니다. 원전은 5천억 정도 들고요. 한 5천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돌렸더라도 작년에 한전의 적자는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 폐쇄고 그거로부터 전력 손실이 있었는데 그런 거가 당연히 한전의 적자로 바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네, 혹시 석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그게 사실은 그것도 결국 조삼모사인데요. 이제 일단 한빛원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다 4기 모두 다 점검을 받고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보수를 해야 될 발전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게 되는데요. 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이야기가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상황에서 이제 원전을 총력 가동을 해서 고유가 상황 돌파한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원전을 총력 가동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2011년 그 전기요금은 잠깐 싸게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원전을 가동하면서 이제 특히 울진 3, 4호기 지금 한울이라고 하죠. 한울 3, 4호기가 이제 뭐 증기 발생기라는 주요 부품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게 설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를 결국 겪었고 또 그 같은 해에 9.15 정전이라는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즉 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정전까지 일어났는데요. 여하간에 그
한울 3, 4호기는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가동 그 설비를 교체하느냐고 1년이 넘는 기간을 둘 다 써야 됐고 결과적으로 그건 다 이제 한전에게 그 부담이 이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거를 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소비자들이라든가 한전에게 경영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정부의 현재 기조를 보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확대하겠다는 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뭐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게 또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문제는 여전히 주 교수님,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실제로 원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였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목표대로 30 내지 35%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할 때 재생에너지 그 이용률을 생각해 보면요. 태양광은 이제 보통 뭐 15%, 풍력은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평균 잡아서 한 20%로 본다면 30%의 전력을 평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5배인 150%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날이 좋고 뭐 햇빛이 쨍쨍 나고 바람도 잘 불면 어떤 때는 전력의 우리가 소요되는 전력이 평균적으로 100인데 150%의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뭐 일요일 오후 같은 때 전력 수요가 이제 평균보다 훨씬 낮을 때 또 햇빛도 쨍쨍 나고 그러면 그 150%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실제 수요는 한 60%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걸 다 어디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율에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소위 ESS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는 전력을 ESS에다 저장했다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지금도 ESS 없이 하더라도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한 뭐 18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그래서 원전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ESS까지 그 안정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ES까지 갖추게 되면은 그것이 뭐 한 200원 훨씬 넘게 한 4배 정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소비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ESS가 없을 때는 전력망의 그 안정성에 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환경 파괴입니다. 사실 태양광이 바람직하게는 우리가 이 논이나 이런 밭 같은 평지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거기 허가가 잘 안 나니까 야산을 깎아서 이렇게 400년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400년 된 숲을 그냥 싹 밀려가지고 거기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환경 파괴로서 그건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지양해야 될 겁니다. 네, 석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예를 들면 하나큐셀이라든가 OCI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세계 그 태양광 시장에서 거의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독일 시장에서 사실 뭐 하나큐셀 같은 경우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이제 기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전체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한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뭐 무리한 이제 막 산을 허물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저도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ESS가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ESS도 지금 지난해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LG의 그 ESS 설비들이 전 세계 시장의 뭐 절반 이상 뭐 판매됐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화재 문제입니다. 지금 화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거의 한 달에 2번씩 화재가 연이어진 계속 이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 규제라든가 안전 그 규정을 완비하지도 않고 너무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너무 무리하게 지금 ESS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역풍을 네.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인 이 삼성과 LG도 좀 철저하게 좀 책임을 지고 뭐 전량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지금 비용도 지금 관건인데요. 물론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는 하고 있는데 원전보다 값비싼 LNG를 늘리게 되면 또 에너지 수입량과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 교수님,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뭐 명약관한 겁니다. 그것이 뭐 20%냐 뭐 40%냐 이런 문제지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는 거는 옛날에 백운규 장관께서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러는데 오를 거라는 거를 삼척동자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지금 LNG 말씀하셨는데 LNG가 이제 사실 이 에너지 전환 정책 혹은 탈원전 정책이 입안이 될 때가 언제냐면 2016년이었었어요. 그때는 그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에 의해서 LNG 가격이 최근 15년간 최저 수준이었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작년에 그 이란 뭐 이런 정세가 변하면서 유가가 오르면서 LNG가 2016년 최저 수준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으로 보면 4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NG 수입액이 106억 불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수입 무역 흑자 750억에 7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그 LNG 발전량이 증가하게 되면 무역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무역 흑자 감소가 우려가 되는데 국가적으로 무역 그 수지 관점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탈원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경제 측면, 뭐 국민 생활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좀 그 원전의 전력 비중이 70% 정도 되는 그 프랑스조차도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보다 한 50% 정도 더 비쌉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평균이 우리가 약 한 120원, 킬로와트아워당 한 120원 정도 됐는데요. 프랑스는 한 200원 정도가 됩니다. 킬로와트아워당. 왜 그럼 프랑스는 원전이 그렇게 많은데도 전기요금 비싼가? 지금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가동을 적게 하든 많게 하든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가 어느 나라나 다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프랑스도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 비리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좀 그 원전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원전도 있지만 뭐 셰일가스라든가 우리보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더 비쌉니다. 예를 들면 좀 우리가 지금 아까 킬로와트당 12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은 지금 한 14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지금 어떤 측면에서 미세먼지, 원전 안전 문제, 뭐 말씀하셨던 뭐 LNG 가격 문제, 뭐 어떤 나라든 간에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지금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지불해야 될 거는 당장은 싸게 지불을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만큼을 깎은 만큼을 나중에 가서 다 지불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전기요금은 좀 이제는 좀 제값을 주고 이게 좀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진제 개편을 계기로 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석강훈 위원 그리고 주한규 교수와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즈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